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0번째 페이지. 전쟁사의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안개 걷어내듯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 제무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행주대첩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행주대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그러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잡지사에서 진주대첩도 얘기를 안 안 했더라고요. 했죠. 진주대첩도 임진왜란 3대 대첩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면은 한선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전투는 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1592년 7월, 1592년 10월,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릴 행주대첩이 가장 마지막에. 1593년 2월인데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산은 했으니까 또 오늘 행주하고 나중에 진주해서 네. 3부작을 묶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행주대첩, 진주대첩 하면은 그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역사 내력에 대해서 막상 누군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전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원인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 잘 경우가 몰라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행주대첩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속설 또 사람들에게 약간 감동 포인트지만 과연 그걸로 감동을 해야 되는가? 아하.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짐작 가는 부분은 있네요. 예. 네. 자, 일단 행주대첩의 배경이 되는 곳 바로 행주산성이죠. 행주산성은 어떤 곳입니까? 한강이 그 수도 서울로 쭉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하는 지금 경기도 고양에 해당하는 행주 나루와 연결된 곳입니다. 네. 나루라는 말에서 강남하고 연결되는 어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전에 한강에 조은선들이 쭉 지나갈 때 이 행주 나루나 그다음에 그 위에 언덕이 있는 행주산성에서 바라보면은 한눈에 모든 것들이 바라다 보이고요. 그리고 행주산성에 올라가서 보면은 야 여기가 바로 이제 서울의 서북쪽 그다음에 동북쪽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그리 높지 않은 120m 남짓한 곳이지만 해발 고도가 네.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이제 행주 대첩의 장소인 행주산성을 가다 보면은 네. 몇 개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네. 우리가 행주산성을 보러 왔는데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 너무 많죠. 그렇죠. 네. 나루터 주변에 뭐 장어집을 포함해서 아, 굉장히 그래. 많은 그쪽에 여기에서 장어집 많다. 1차로 먼저 걸려.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네네네. 이런 더운 여름날 또는 추운 겨울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한번 걸림돌이 생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올라가서 특히 이제 가족들끼리 함께 갈 때는 어른들이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딱 이 성을 보면서 바로 여기가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성벽이 안 보여요. 아, 성벽이 안 남아 있나요? 네, 거의 토성. 물론 석성이 일부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거는 이제 안내판을 막 찾아서 가면은 일부가 남아 있을 일부 뿐 돌로 쌓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체로 토성입니까? 토성이고 아.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목책까지 더했다고 했는데 목책이 남아 있을 리는 없으니 아,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걸림돌 성벽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짠 거.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네. 뭐 그다음에 형태가 이제 세 없구나. 번째 전투는 아니 왜군은 왜 여기를 공격했으며 네. 조선군은 왜 여기를 지켰는데 이 전투에서 이겨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건데? 네. 라고 물어보면 좋은 결과. 그렇죠.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밖에 모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임진왜란의 네. 전황을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예. 전투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행주대첩은 굉장히 임진왜란 당시에 중요한 전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의 실체가 없는 거랑 장어집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렇죠. 세 번째는 오늘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보시면 네. 아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주대첩하면 많은 분들이 행주치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위기 네. 상황에서 이제 일반 백성들 특히 이제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네. 투석전을 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감동적인데.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국난 극복의 어떤 위기에 닥쳐서는 그렇죠. 군 관민이 모두 힘을 합쳤다. 이게 한국인의 긍지, 긍지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런 긍지를 갖게 하는 설정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허,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슬쩍 말씀하셨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예, 왜 예. 그러냐면은 예. 훈몽자회 이미 이거보다 훨씬 행주 대첩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최세인이 있었던 훈몽자회 보면은 행자 초마라고 나옵니다. 행자 초마요? 그러니까 예. 행주 치마예요. 훈몽자회는 시기가 중종 언제입니까? 때. 중종 때.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행자라는 말이 나오고 보통 아. 우리가 부엌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보면 행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그러니까 행주로 쓸 수 있는 치마라는 뜻이니까 행주 더하기 치마잖아요. 그런 단어가 원래 행주 대첩 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행주는 다행행자에다 고을주자를 쓰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고을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인데 네. 그런데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상작용을 벌이는 거예요. 행주산성과 행주치마라니 뭐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뭐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성들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네. 이제 앞치마처럼 손을 닦는데 네. 여기에 돌을 날랐고 무엇보다도 전근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백병전이나 근접전이 벌었을 때 투석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러면 이 투석전을 벌일 수 있는 걸 여성들이 뭔가 돕지 않았을까? 아, 거기 이렇게 연결을 지었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막상 행주산성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성으로 이렇게 쭉 쌌는데 네. 돌을 한가운데 미리 쌓아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돌을 구할 데가 없어요. 옮길 돌도 없다. 네. 그리고 이 예. 전투는 여러 전황들을 볼 때 민간인이 성 안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국방의 어떤 국방을 위한 성곽을 쌓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주성이라든지 나간읍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의 모습인데 네. 여기는 전술적 성곽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비워뒀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 목책도 쌓고 무기도 설치하고 그럼 적들이 볼 때 여기를 피하면은 위험하다 싶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고 네. 이런 산성이니까 민간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정규군만 있었겠네. 네, 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군인들 중심으로 움직였을 거고 네. 그 군인들과 함께 움직였던 일부 민간인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규모의 여성들이 뭔가 돌을 나를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학적으로도 어떤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행주산성의 어떤 위치에서도 볼 때 네.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행주치마의 전설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행주산성은 행주대첩은 이걸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야, 그 정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소수의 우리 군대로 다수의 일본군을 물리쳤으니까 네. 그 정신만은 높이 살 수 있지 않아? 네. 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승리가 만약에 이 행주치마와 돌로 인해서 이루어진 승리라면은 일본군에게도 굴욕적입니다. 그 투석전으로만으로도 조선한테 진 거니까요. 그렇죠. 예. 보통 세계사적으로 볼 때 16, 17세기에 가장 강한 육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본 육군이거든요. 예. 이미 이제 그 100년 동안 전쟁을 해왔었고 새로운 무기였던 조총을 통해서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부대가 조선에 가서 안악들이 옮긴 돌 맞고 졌다. 졌다. 예. 그것도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최정예 부대 3만 명이 부딪혀서 졌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본이 굴욕이라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예. 그럼 이제 임진왜란 전체를 설명하는데 근데 그 감동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실제 전투의 역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묻힌다는 임진왜란의 거죠. 여러 전투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황을 해석하는데 갑자기 난감해지는 왜 우리가 조총을 무서워했으며 돌멩이 하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행주 대첩에 대해서 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오히려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 대신 그냥 무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듣기로는 그때 최첨단 조선의 무기가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어떤 그래요?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선군으로 볼 때도 일본군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조선군이 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무기들을 상당수 행주산성이 갖고 왔고 또 외곽에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조선군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잘 쓰면은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네. 이 행주 대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그
한국을 빛낸 100명 외인들 개사할 때 행주치마 권유를 그래서 개사했었네요. 예, 제가 아마 제안을 해서 맞아요, 뺐을 맞아요. 거예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주대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인지 임진왜란의 맥락 속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593년 2월 달에 있었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의 인천 상륙 작전, 어이? 한국 전쟁 당시에 와, 6.25 비슷하다고요? 전쟁 당시에 네.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인천 상륙 작전의 목표는 저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허리를 끊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성과는 서울을 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 이 행주 대첩 역시 행주 대첩은 한양 수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네. 나중에 한 번 더 있었던 노원평 전투를 끝으로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초기에 한양을 한 달 만에 뺏기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다시 찾았는데 네. 그 찾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행주 대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 부분에서 6.25 당시에 인민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때 일본군은 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한양까지 밀려난 상황이면 좀 사기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인민군은 수세였기 때문에 사기가 안 그렇죠.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왜군은 당시 왜군도 사기가 어떻게 보면 한양을 뭐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문제면은 여러 부분의 전황이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사기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한 번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벽제관 전투. 벽제관 전투요. 네.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전투죠? 파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향에 있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연합군 특히 명나라군이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한양성까지 일단은 떨어져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명예 지원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평양성에서 왜군을 대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군이 내려오고 그렇죠. 이제 예. 고니시 부대가 완전히 깨져서 한양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군들은 그럼 한양이라도 지키자라고 네. 하면서 여기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거를 염두에 뒀던 이 여성이 그 명나라 원군 대장이죠. 네. 아예 일본군을 몰아낼 생각으로 대규모로 전진을 해서 내려옵니다. 한양까지요. 한양까지. 예, 그러니까 예. 한양에 5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을 격파를 해버려요. 아, 왜군이 네. 수세에 몰렸던 왜군이 이 벽제관에서 명을 네, 격파했다. 벽제관을.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은 뭐냐면 조금 예. 더 조심스럽게 간다 그러면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내려오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조선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는데 위아래로. 예. 명나라군이 좀 급했던 거죠. 아. 한번 싸워보니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급했네요.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볼 때는 이거 해볼 만한데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두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참인데 네.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는 뭐라고 명을 내렸냐면은 저기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한테 한양을 수복해라라는 명을 내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권율은 이동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권율은 당시에 몇몇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이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오산 일대에서 네. 갓도 부대랑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오산 세마대 전설로 알려진 독산성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산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네. 이제 독산성도 이제 또 전설과 그래요? 역사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음. 산성이라서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권율 장군이 말 위에 등 위에서 쌀을 부어가지고 멀리서 보니 물이 많아서 네. 가등청정이 갓도가 볼 때 야 저기는 물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고 물러났다고 하는데 재밌긴 재밌어 이런 얘기가.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에 무슨 말을 목욕을 시킵니까?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사실과는 멀다. 거리가 좀 있는데 예. 아무튼 독산성에서 갓도를 물리친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한양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권율에게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라. 네. 이런 명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와중에 명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깨진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왜군은 왜군대로 일단은 좀 물러나 있지만 왜군은 한 번 이겼으니까 사기가 올라왔어요. 뭔가 해볼 예. 만하고 명나라는 네. 잠깐 네. 조금 기다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권율은 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인물을 권율 부대는 수행하러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올라와야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왜군이 이 권율 부대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양 수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조정에서 권율 장군에게 내린 임무는 한양 수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내야 될 텐데 그럼 권율은 왜 행주산성을 격전지로 결정했을까요? 처음에는 권율 역시 그 행주산성을 첫 전투 장소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은 안현, 지금의 무학재 일대 또는 아현 일대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왜군과 맞설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여기가 소규모의 병력, 그러니까 권율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통칭해서 3,000,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 2,800 정도거든요. 네. 이 군대가 머물러서 대규모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부하 장수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일본군은 병력이 어느 정도 한 있습니까? 2만에서 3만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네. 우리는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곳을 지키면 의미가 일본군이 볼 없죠. 때는 뭐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버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한강의 물길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한양을 멀리서 관찰이 가능한 곳 행주산성 일대를 딱 자리를 잡으니까 네. 일본군으로 볼 때는 저거는 약간 목의 가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행주산성이 일단 격전지로서 격전의 후보 장소로서 이제 결정이 되고 올라가서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성 일부가 남아있고 네. 하니까 이제 목책 같은 것들을 비밀리에 이제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율은 소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색대 같은 군대를 서울 쪽으로 보냈는데 네. 이들이 발각됩니다. 왜군한테. 왜군한테. 예. 그러니까 왜군이 이거 권율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대규모의 전투를 감행한다. 감행한다. 행주산성으로. 전군은 모여라. 아까 3만 명 정예병이. 네. 그렇게 모여서 네, 이제 네.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행주 대첩을 얘기를 할 때 조선군 2,800, 그다음에 일본군 3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게 권율 부대가 쭉 올라올 때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아까 3,000이라면서요. 2,8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행주산성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력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대를 나머지 시흥, 7,000은 시흥에다 한 4,000 정도. 그다음에 여기 양천에다 한 1,000 정도. 그래요? 그다음에 또 외곽에 1, 2천 정도를 아마 더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네. 행주산성 안과 바깥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바깥에서 왜군을 약간 포위하는 형태. 포위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은 한 3만 대 한 만 정도. 안팎으로 좁게 본다면 따지면. 3만 대 3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그 왜군의 병력이 3만 명 정도인 것도 거지만 그 네로라는 외장들이 총출동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빠진 부대는 거의 가등청정 갓도 부대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군, 2군 할 때 갓도, 그다음에 고니시, 그다음에 뭐 이시다 미스나리, 그다음에 구로다 나가마사, 그다음에 전체 총대장이 우키다 히데이에 이런 인물인데 네. 여기가 1, 2, 3대에 다 들어와 1, 2, 3, 4 부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가 네. 조선군이나 그 중국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던 점이 뭐냐면 예. 우리는 편성을 하면은 그 뭐 중형, 좌형, 우형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합동 작전을 펼치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부대는 누가 들어간다? 고니시 부대 들어간다.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이시다 부대가 들어간다.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구로다 부대가 들어간다. 그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느낌으로 이 전투가 7부대가 7번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7부대가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네, 그래서 먼저 그래요? 고니시 부대가 한번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안 되네? 그럼 후퇴. 그다음에 두 힘이 번째는 분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투의 느낌이 대체로 일본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벌어졌던 전투가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니시, 이시다, 그다음에 구로다, 그다음에 우키다 히데이에까지 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고의 일본 장수들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 전투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그러네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주대첩 전투 어떻게 전개되나요? 네, 자료에 보면은 그 오전 일찍 한 5시부터 7시 사이니까 한 6시 정도에 첫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첫 번째 전투는 이제 고니시 부대입니다. 이 고니시 부대가 벽제관 전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우리는 아직 좀 힘이 있다. 그렇죠. 라고 했지만 이 부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이시다가 욕을 했겠죠. 근데 고니시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를 막 이끌고 갔는데 지금 다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 네. 근데 이시다는 관통상으로 또 부상을 입습니다. 화살 적장에. 맞아요? 예, 총상. 총상.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시다가 부상을 입으니까 이 부대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 흑전장정이 예. 뭐 하는지 한번 진짜 들어왔다가 비효율적이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총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토요토미의 양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이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나중에 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우키다 히데이에도 나중에 부상을 입어요. 어떤 부상인지는 모르지만 네. 부상을 입습니다. 총사령관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차, 6차, 7차까지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그 멀리서 전투를 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총에 비해서도 활의 사거리가 조금 더 멀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포류, 그다음에 총통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투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이게 행주산성이라는 좁은 곳에서 있을 때는 백병전에 약하거든요. 예. 근데 이 백병전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조선 부대가 일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뇌묵당 처형이 이끌고 있었던 처형이라는 스님이 이끌고 있었던 승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병이 계속해서 그 여러 전투를 하다가 네. 약간 이 백병전에 좀 익숙해졌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 부대가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백병전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위기를 막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행주 대첩에서 뇌묵당 처형 스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명당 처형이 전부 다 서산대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게 되고. 근데 우리 처인성 전투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승병들을 싸움을 잘해요? 뭐 평소에 군사훈련해요? 뒤를 안 보고 하셔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요? 네. 뭐 스님들이 또 평소에 네. 수행을 또 하실 때 뭐 무술 같은 것도 무술 하시려나? 같은 거 하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네 그래도. 자, 어쨌든 초반에 우리 승려 처형을 비롯해서 조선군이 이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지키는 양상인데요. 그 비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고니시 부대나 이시다 부대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부대가 굉장히 막 기세를 올릴 때 뭔가 떼구르르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조선군 진지에서. 그게 뭔가 봤더니 비격진철례. 네? 비격 진철례. 철례? 네, 무기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화포라고 하는 것들은 포 안에다가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넣어서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터지지 않잖아요. 근데 비격진철례는 안에 화약에 심지를 넣어서 던집니다. 그럼 터져요? 터지면 예를 들어서 그 겉 표면이 뭐 질그릇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쇠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터지면서 파편에 의해서 사상을 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떼구르르 굴러가니까 비격진철례.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무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뭐 화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화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본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 어느 정도 거리에 오게 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문제요? 이 일본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화포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개미떼처럼 몰려오면 사실은 여기서 화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화포 장전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틈이 생겨서 바로 그 토성 앞에까지 진입했을 때는 화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럴 때 갑자기 새로운 신무기가 일본군을 경악하게 만들죠. 조선의 신무기가 어떤 신무기요? 바로 뭐냐면 변이중 화차입니다. 변이중 화차. 변이중은 사람 이름이에요. 변이중. 아까 양천구에 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변이중인데 원래 이분은 수송을 담당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군사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개량한 화차가 변이중 화차입니다. 변이중 화차는 보통 화차랑 어떻게 다른가요? 보통 화차는 화살이 날아가죠. 그런데 이 화차가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몇백 미터씩 날아가니까 이게 중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근거리는 안 되고 이게 화약 날아갈 때 화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화약을 만들어내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변이중 화차라고 하는 것들이 근접한 적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총통이에요. 그럼 총통은 뭐냐면 네. 화포를 축소시켜 놓은 그 무기를 뜻하니까 네. 그러니까 조총보다는 조금 조준율은 떨어지지만 네. 바로 요 앞에서 빵 쏘면은 네. 한 10m 앞에 있는 적이 총알을 맞고 총상을 입는 예. 이런 건데 예. 문제는 이거 하나 쏘고 또 이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게 한 발이 조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잘못 나가면 저쪽에서 쏘는 조총을 맞을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내가 서 있다 보면은 맞을 거고. 네. 근데 이거를 40개를 수레에다 박아 놓습니다. 아, 수레에다가 네. 그래서 총통 40개를 박았다. 박아 놨다가 장전을 해 놓고 주르륵 불을 붙이면 40발 나가는 거예요? 40발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20대다. 예. 그럼 800발이잖아요. 한 번에. 예. 그럼 25개다. 그럼 1000발이에요. 약간 기관포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행주산성 안에 숨어 있었고 사실은 저쪽 시흥 양천에 네. 이 변지중 화차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만약에 이 화차에 그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예. 아니면은 뭐 거기가 그 부서지기라도 한다 그러면 다시 배로 실어가지고 행주산성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실제로 그 40발짜리 총통화차가 수십 개가 있었던 거예요?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외곽에도 수십 개가 있었다라고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경악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군이 딱 봤을 때 바로 근접해갖고 이제 이겼다는데 그렇죠. 갑자기 뭔가 네. 수레 같은 게 쭉 나오는데 네. 갑자기 해서 파파팡 하고 조선군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고 또 다시 그 수레가 물러나고 다른 수레가 들어와서 40발을 쏘고 그러면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했을 네.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5번, 6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 그러니까 행주대첩이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이런 화력전인데 이게 안악내들이 돌로 이렇게 던졌다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렇네. 무기가 등장을 했을 예. 때 이 변이중 화차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화차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계속 임진왜란 중에 전술 전황 등을 염두에 두고 개량한 화차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본군이 경악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는 구석은 있겠죠. 우리는 수가 많고 많다. 저 산성 이만한데 주먹만한데 그 안에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고. 그렇죠. 대치가 길어지면 조선군도 그 화약이라든지 무기가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과 같이 수목이 막 무성하진 않았을 테니까 멀리서 쭉 봤을 때 야, 이쯤이면 저기 화살도 안 보이고 아까 화차도 몇 대 있었는데 지금 그 옆에 뭔가 사람들 움직임도 좀 더뎌지고 다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참인데 행주 나루로 배가 뭐 이렇게 두 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두 척이요? 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경기수사 이빈하고 충청수사 정걸이 화살을 배에다 가득 싣고 화살 싣고 온 배 두 척. 네, 그거를 이제 그 행주산성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바다 물가 쪽 강가 쪽에서 한강으로. 그러니까 급해지죠. 저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전투는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장면 더하기 또 하나의 장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전라도에서 온 조운선 3, 40척이 행주 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운선 3, 40척이.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은 판옥선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먹고 겁먹었다. 아니 왜군이? 지금 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어디예요? 저기 한산대첩 조선 수군 판옥선이잖아요. 물론 거북선도 무섭지만. 그렇죠. 그런데 조운선이 수십 척이 이렇게 쭉 때마침 오고 그 있어요. 타이밍에. 저게 그러면은 그 아까 그 화살 실어 나른 배랑 같은 배. 그 경기수사, 그렇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가지고 온 같고. 그 배인가?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대규모 병력이 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승산이 없다. 안 되는 전쟁이다. 안 되는 전투다. 이거 행운이 따른 걸까요? 아니면 누가 진짜 약간 연막 작전으로 그래서 일부러 보낸 걸까요? 어떤 자료에서 보면은 조은선 수십척이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전쟁터로 조은선이 조은선이니까요. 근데 이제 조은선은 어차피 또 궤도에 따라서 자기 루트에 따라서 원래 지나는 길이기도 한강 하죠. 나루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는데, 근데 또 이게 이미 적에게 함락되어 있는 한양 쪽으로 갈 리는 없으니까 이게 뭐 시흥으로 가든 양천으로 가든 가다가 뭔가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이런 게 같다라는 진실이 궁금해. 느낌이 들긴 합니다. 타이밍이 어쨌든 좋았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전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녁 무렵에 그러니까 7차 전투를 끝을 내고 네. 일본군은 퇴각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에 버티고 있다가 노원평 전투라는 조그만 소규모 전투를 한 번 더 겪으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야 이거 한양을 지키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되면서 예. 한양 한양 수복을 하는 거네요. 수복을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구나. 네. 행주대첩에 이런 서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돌멩이만 생각했지. 예. 승리를 이끈 권율 장군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권율 장군이 무관이 아니었다면서요? 문과 출신이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취직을 안 하려고 해서 아버지가 무지하게 속을 썩였던. 그래 우리 수능 전에 그 과거 시험 특집 때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재수생이고 네. 저기 권율 장군은 만학도다. 만학도예요. 맞다, 그래서 맞아. 아버지가 백수 생활이 길었다. 네, 그래서 그 유언으로 맞아. 한마디 하시니까 거기에 약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과거에 유언으로 합격했던 뭐라고 하셨었죠? 취직하라고? 과거에 내가 너를 보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랬죠. 예. 그래서 46살에 이제 과거에 합격을 했으니 그때 네. 평균 조선시대 거의 전체, 수명 정도 아니에요? 평균 수명 정도? 전체 수명은 알 수가 없지만 조선시대 역대 왕의 수명이 46살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만학도였는데 네. 사위였던 이항복하고 티격태격 많이 했는데 이항복이 사위입니까? 네, 백사 이항복. 오성. 네. 예. 그래서 이항복하는데 사위가 먼저 과거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판서로 있기도 했어가지고 예. 맨날 그 사위가 이제 장인어른 놀려먹는 재미가 쏠쏠했다라고 이제 여러 자료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사위가 직장 상사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늦게 관직에 올랐고 문과 출신인데 광주의 수령, 광주 목사로 배정을 받았다가 거기에서 이치 전투,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독산성 전투 그리고 행주 대첩을 이끌게 되면서 자, 저 사람 무제가 뛰어나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으로 보면은 총사령관에 해당하는 도원수. 그래서 우리가 권율 하면은 장군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문과 출신으로 사령관이 된 인물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행주대첩 때는 진짜 노장이었겠네요. 노장이었고 네. 전술에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군대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겨냈고 초기에 이 이치 전투 덕분에 사실은 호남이 좀 버텨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임진왜란 전체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권율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아까 이제 실제로 행주산성 가보면 산성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죠? 네. 예, 그 이유는 뭐 토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토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가 이제 점점 깎여 나가거나 주변이 높아지게 되면서 토성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원래는 한 1km 정도 둘레가 되는 토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에 한 400m 정도의 구간이 복원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아빠가 올라가시면서 네.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저기 토성이 있다. 저 앞에 목책을 놓고 그래서 왜군과 맞서 싸웠고 그럼 이제 애기들이 물어보겠죠. 막 가까이 오면 어떡해요? 막 고춧가루 던지나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젤을 담아 가져왔어요. 아, 실제로는 젤을 뿌렸어요? 그래서 젤을 눈앞에 뿌리는 게 왜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 싸움할 때 모래 이렇게 던지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얘야, 것도 고춧가루는 하수고 고수는 젤을 뿌린단다. 아직 고춧가루가 안 들어왔단다. 아직 고춧가루가 안 들어왔단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예. 또 이제 고춧가루의 역사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사진 보니까 지금은 조성이 또 잘 된 것 같은데 뭐 공원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는 유적지 공원처럼 돼 있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세웠던 대첩비와 그다음에 최근에 세운 대첩비, 그다음에 그거를 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사당 이런 것들 권율 장군의 사당은 또 밑에 쪽에 만들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번 정도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 가서 살펴보기는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한번 가봄직하군요. 예. 자, 이제 마치면서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가 행주대첩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에서 이제 그 행주 치마 얘기하면서 부녀자들이 돌을 날라서 그걸로 승리를 한 것이 역사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전쟁에서 무슨 대첩, 무슨 승리를 얘기할 때 소수가 다수를 이기거나 또 불리한 전황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환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없었을까를 질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야 배울 점이 생기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방비가 되어 있는 국가라면은 정규군으로 붙어서 우리가 조금 더 실력이 나은데 또 작전도 잘 써서 네. 별 피해 없이 적을 무찔렀다가 어떻게 보면은 네. 긍정적인 전황의 평가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 수많은 의병들에 대해서 네. 의병들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만 의병이 생겨나는 환경은 그 당시 위정자들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막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라고 본다면 그런 전쟁은 거의 없겠죠. 없습니다. 예. 결국은 조선이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방비가 좀 부족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력, 네. 임진왜란 이전에 200년의 조선의 저력이 있잖아요. 네. 그 저력이 행주대첩에서든 또는 진주대첩에서든 그 이전에 한산도 대첩에서든 네. 이게 발현이 되었다라고 보았을 때 역사를 보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시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조은선 의도한 건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예. 자, 어쨌든 행주대첩의 승리의 핵심은 행주치마가 아니었다는 거. 신기전 또 총통화차와 같은 조선의 첨단 무기와 또 권율 장군의 전략이 빚어낸 멋진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